2014년 8월 25일 일은 아침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한탄강 유역에서 오랫동안 나룻배를 몰아온 박종구, 부효종구. 영감은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낡은 목선이 아직 물 한 개가 채 거치지 않은 강물을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동물 사체가 썩는 듯한 역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주위를 둘러보던 박 영감은 강기슭 무성한 갈대숲 사이에 걸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청백색의 대형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또 어느 몰상식한 농가에서 죽은 돼지라도 강에 버렸으려니 생각하고 강물을 깨끗이 하려는 좋은 마음에 동네 청년 이민준, 리민준을 불러 함께 자루를 건져 올리기로 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자루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두 사람이 낑낑대며 자루를 강둑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풀밭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들은 자루 속 내용물의 형태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물의 모습과는 달랐다. 불길한 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썩어가는 나일론 끈을 풀었다. 자루 입구가 살짝 열리는 순간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평생을 살아온 박 영감 역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자루 속 고인물과 진흙 사이로 엉겨붙은 검고 긴 머리카락과 퉁퉁 부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얼굴 일부가 보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 끔찍한 소식은 신속하게 철원 경찰서에 전달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강원지방경찰청은 신고 접수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력계장 차동건, 차동겐, 총경의 직접 지휘 아래 강력계 형사들과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은 즉시 수백 미터에 달하는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차 총경은 각 팀에게 감식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5명의 과학수사팀 요원들은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었다. 한 감식 요원은 강둑 위에서부터 나루터까지 여러 각도에서 현장 전체를 꼼꼼하게 촬영했다. 다른 요원은 줄자를 이용해 마대자루가 발견된 위치를 느티나무, 강물 가장자리 등 주변 고정물과 비교하여 정확히 측정했다. 첫 번째 중요 증거물인 마대자루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100kg 용량의 청백색 사료 포대로 비교적 새 것이었다. 입구를 묶는 데 사용된 끈은 농업용으로 흔히 쓰이는 녹색 나일론 끈이었다. 감식 요원은 조심스럽게 끈의 일부를 잘라 별도의 증거물 봉투에 밀봉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은 현장에서의 시신검안이었다. 감식 요원들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자루에서 꺼내 깨끗한 비닐 시트 위에 눕혔다. 피해자는 50대에서 60대 사이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으며 키는 약 155cm이었다. 시신은 물속에 여러 날 잠겨 있었던 탓에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피부는 퉁퉁 부어 올랐고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으며 비전문가들은 멀리 물러서야 할 정도로 지독한 시치를 풍겼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옅은 꽃무늬의 낡은 몸빼바지 잠옷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과학수사팀장 강민호, 짱민고, 경감이차 총경에게 다가가 말했다. 1차 검안 결과 시신은 물속에 약 4일에서 6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 다수의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아래 턱뼈 부위에서 둔기나 매우 강한 주먹에 의한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강에 버려지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총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살해 후 시신 유기 사건이군. 그는 범인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강에 던지는 등 꽤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뒤돌아 형사들에게 물었다. 박 영감님과 이민준 씨의 진술은 확보했나? 뭔가 특별한 정보는 없었나? 보고드립니다, 총경님. 두 사람은 최초 발견자이며 그 외에 추가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 형사가 대답했다. 현장 감식은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마대자루, 나일론끈부터 현장의 흙과 강물 샘플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물이 수집되고 조심스럽게 밀봉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무엇보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분원으로 이송되었다. 인근 파출소에 임시로 마련된 수사본부에서 차 총경은 막 구성된 전담팀의 핵심 멤버들과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차 총경이 지시했다. 신원이 없으면 수사의 시작점도 없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강원도 및 인접 경기도 관할 내에서 최근 10일간 접수된 모든 실종 신고를 재검토하도록 하세요. 특히 인상착의가 비슷한 중년 여성 실종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강민호 경감에게 시선을 돌렸다.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 상태 때문에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동시에 DNA 감정, 수거된 섬유 및 흙먼지 감정을 통해 범인의 출처에 대한 단서를 찾으세요. 또 다른 형사팀은 현장에서부터 한탄강 상류를 따라 올라가며 주민들을 상대로 최근 며칠간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일이었지만 수사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었다. 수사는 긴박하게 시작되었지만 첫 단계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수십 건의 실종 사건을 검토했지만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강변 탐문 수사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강은 여전히 침묵하며 그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이제 모든 희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쏠렸다. 감정실에서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피해자의 10손가락 피부는 물속 환경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주름지고 물집이 잡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은 극도의 인내심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술을 적용해야 했다. 특수화학약품으로 처리하여 표피를 단단하게 하고 일부 복원한 후 감정관들은 수술용 메스를 사용하여 10손가락 끝의 피부 전체를 살점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이 작업은 마치 미세 수술과 같아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희미하게 남은 흔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다. 그 후 가장 경험이 많은 감정관이 그 피부 조각을 자신의 손가락 끝에 생체 장갑처럼 끼고 특수 용지 위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문을 굴렸다. 이 과정은 가능한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수십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결과물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많은 융선이 끊어지고 희미했다. 최신 디지털 지문 스캐너가 동원되었다. 희미한 지문 이미지는 디지털화되었고 전문가들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끊어진 융선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남은 특징점을 기반으로 지문의 전체 구조를 복원하는 그에 못지않게 세심한 작업을 계속했다. 이 작업은 3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침내 8월 28일 오후 컴퓨터상에서 완벽한 지문 한 세트가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다. 이것은 즉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위해 전송되었다. 전담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단 15분 후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차동건 총경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메시지를 열어 읽었다. 화면에는 그들이 며칠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정보가 떠 있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이름, 최은희, 최은씨, 생년월일, 1964년 5월 12일, 주소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마침내 사건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풀렸다. 피해자는 시신이 발견된 곳의 상류 지역인 포천시 주민이었다. 이는 강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차 총경은 즉시 정예수사팀을 소집했다. 전원 차량에 탑승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포천으로 간다. 피해자의 집으로. 밤에 장막이 막 내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의 한 마을. 2대의 경찰차가 조용히 잘 지어진 단층 농가 주택 앞에 멈췄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아직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차동건 총경은 경찰복을 가다듬으며 고도로 집중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곁에는 전담팀의 가장 뛰어난 형사와 수사관들이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임무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차 총경이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몇 초 후 실내복 차림의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사건 파일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른 이강석, 리캉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시나요? 이강석은 놀란 듯한 목소리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입니다. 차총경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최은희 씨와 관련된 일로 가족분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은희 씨 댁에 계십니까? 이강석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췄다. 아, 경찰관님들,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죠. 제 아내 말입니까? 집사람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막내 아들 보러 부산에 내려간 지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수사팀 전원이 거실로 들어섰다. 안에서는 젊고 예쁜 여성이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안고 있다가 황급히 일어섰다. 그녀는 피해자의 며느리인 박수진, 벼쇼젠이었다. 경찰 제복을 보자 박수진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눈에는 역력한 공포가 서렸다. 아이를 토닥이던 손도 무심결에 아이를 꽉 쥐었다. 이 반응은 차총경과 형사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박수진 씨, 최은희 씨의 며느리 맞으시죠? 차총경이 물었다. 네네, 접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뵌 게 언제입니까? 박수진은 도움을 구하듯 시아버지인 이강석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21일에 떠나셨어요. 20일 밤이 마지막으로 뵌 거예요. 동생 보러 갔다가 여행도 하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지만 그 일치감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차총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로 최은희 씨와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이강석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저희도 몇 번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군요. 아마 여행 중이라 번호를 바꿨거나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겠죠. 원래 성격이 그래요. 어디 가면 누가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해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여행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이자 어머니.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차총경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했다. 이강석 씨, 박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분이 방금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입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25일 아침 철원군에서 최은희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벌거벗은 진실이 거실 한가운데서 폭탄처럼 터졌다. 박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소파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으며 온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반면 이강석은 충격을 받은 듯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연기를 계속하려 애썼다. 그럴 리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살해당했다고요? 누가 제 아내를 죽였단 말이 보니까. 그는 분노와 고통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차총경의 눈에는 슬픔 한 점 없이 정체가 탄로난 자의 공포와 당황만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점입니다. 차총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두 분의 진술이 사실과 너무나도 모순되기 때문에 이 집을 즉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임의로 움직이거나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현장 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담팀장의 결정은 두 사람을 피해자, 가족에서 주요 용의자로 공식 전환시켰다. 즉시 수사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명의 형사는 앞문과 뒷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팀은 재빨리 주변으로 흩어져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최은희 씨를 본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녀가 부산으로 떠났다고 알려진 그날 밤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내야 했다. 한편 차총경과 과학수사팀장 강경감은 집 전체를 대략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 있는 거실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하얀 타일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가구들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러나 강경감이 자외선 특수 라이트를 바닥에 비추자 몇 군데에서 비정상적인 형광 반응이 나타났다. 강력한 세제로 닦아낸 흔적이었다. 현장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한 것 같습니다. 강경감이 차총경에게 속삭였다. 차총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강석과 박수진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박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바닥에서 이렇게 독한 락스 냄새가 나는 겁니까? 예기치 못한 질문에 두 사람은 움찔했다. 이강석이 서둘러 둘러댔다. 그건 제 손녀가 장난치다가 잉크병을 엎질러서 며느리가 락스로 닦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차총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지금 어떤 대답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침묵하는 흔적 속에 있을 것이다. 그는 감식팀에게 집 전체를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내일 아침 완벽한 장비를 갖춘 과학수사팀이 와서 가장 철저하고 정밀한 감식을 진행할 것이었다. 동시에 다른 수사 라인에서도 첫 번째 정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한 팀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최은희 씨의 막내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찾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머니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강석 부자의 부산 여행 거짓말은 완전히 탄로 났다. 탐문 수사팀도 주목할 만한 정보를 얻었다. 맞은편 집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20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이강석의 집 쪽에서 아주 큰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뒤에 무언가 떨어져 깨지는 듯한 강한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곧 조용해져서 평소처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비명 소리, 강한 충격음, 거짓말, 청소된 현장, 모든 단서들이 서서히 하나로 꿰맞춰지며 평화로워 보였던 이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 12시를 가리키자 차총경은 두 용의자를 본청으로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강석 씨와 박수진 씨, 최은희 씨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점이 다수 발견되어 두 분을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박수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강석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두 손은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차로 향했다. 혼란 속에서 막 잠이 깬 네 살배기, 여자아이는 엄마가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을 갈랐다. 두 용의자를 태운 차가 마을을 떠날 때 아직 잠들지 않은 많은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서 경찰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한 연극의 벨벳 커튼이 걷히고 피와 죄악으로 가득한 무대가 드러났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전담팀에게 범인은 거의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게 만드느냐요. 밤에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수사기계는 긴장감과 높은 집중력 속에서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 이강석과 박수진은 도착하자마자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었다. 초기 진술 확보, 용의자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 형사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에게는 이 모든 절차가 감옥문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조금씩 박탈당하는 과정이었다. 노련한 이강석은 초기 절차에는 꽤 협조적이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사실에서 흰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반면 다른 방에 있던 박수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저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찬 소리 없는 울음만 터뜨릴 뿐이었다. 차동건 총경은 서둘러 신문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리적으로 대비가 된 용의자들에게 즉각적인 압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조사실의 침묵과 고립, 네 개의 벽이 주는 압박감이 그들의 정신을 지치고 무너뜨리기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다른 팀들로부터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를 기다려야 했다. 8월 29일 새벽, 두 용의자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 과학수사팀이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전면적인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집은 전날 밤부터 봉쇄되어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작업은 주요 현장으로 지목된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감식 요원들은 범죄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모든 전등을 끄고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둠 속에 잠기게 했다. 그 후 한 감식 요원이 바닥 전체에 특수 화학물질인 루미노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혈흔이 어둠 속에서 섬뜩한 청록색 빛을 발하며 드러났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혈흔 자국이 있었고 더 작은 핏 자국들이 벽 아랫부분까지 튀어 있었다. 발광하는 혈흔은 잔혹한 타격의 궤적과 최은희 씨가 쓰러진 위치를 가장 사실적으로 재구성해 주었다. 감식 요원들은 모든 이미지를 신중하게 촬영한 후 DNA 감정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아내가 칼에 손을 베었다는 이강석의 변명은 완전히 기각되었다. 이어서 집 전체에 대한 정밀 수색이 이루어졌다. 재단 아래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유리 조각들이 수집되었다. 이것들은 컵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이강석 부부의 침실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창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경운기를 조사하던 중 감식 요원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경운기가 꽤 깨끗해 보였다. 그러나 특수 조명과 돋보기를 사용하자 피해자의 시신을 담았던 마대 자루와 구조 및 색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몇 가닥의 청백색 섬유를 찾아냈다. 더욱이 경운기 짐칸의 나무 바닥 틈새에서는 작게 굳어버린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흔적들은 아주 작았지만 두 용의자를 흉기와 시신 유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철 같은 증거였다. 같은 시각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도 결과가 나왔다. 마을 입구 CCTV에서 추출한 영상은 전문가들의 처리로 해상도와 밝기가 향상되었다. 여전히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두 용의자의 모습은 훨씬 선명해졌다. 허리를 굽혀 경운기를 끄는 나이든 남성과 뒤에 앉은 젊은 여성의 체격은 이강석과 박수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운기의 중요한 식별 특징 하나를 찾아냈다. 한쪽 바퀴가 약간 휘어져 있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압수된 경운기의 특징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그날 정오, 마침내 최종 정밀 법의학 감정서가 차총경의 손에 들어왔다. 이것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피의자들의 완강한 저항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7페이지 분량의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모든 손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 및 익사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미경 검사 부분에 있었다. 감정관들은 피해자의 폐포에서 한탄강의 특징적인 물, 조류,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것은 최은희 씨가 물에 던져졌을 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차 총경은 두 악마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는 완고하고 사건의 주범인 이강석을 직접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박수진은 여성 범죄자 심리 수사의 경험이 많고 섬세한 기뮨이 경감에게 맡겨졌다. 본격적인 신문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제1조사실, 차 총경은 이강석과 마주 앉았다. 더 이상 빙빙 돌려 묻지 않고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강석 씨, 하루 동안의 수사 끝에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며느리가 최은희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용을 받으려면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강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증거가 있다고요? 협박하지 마시오. 난 안 했으니 무서울 것도 없소. 좋습니다. 차 총경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놓았다. 이것은 당신 집거실을 화학 처리한 후의 사진입니다. 이 푸른 빛들이 바로 당신 아내의 피입니다. 피가 온 바닥에 낭자합니다. 아직도 손을 베었다고 주장할 겁니까? 이강석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차 총경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물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청백색 섬유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당신 집 창고의 경운기에서 발견된 당신 아내의 시신을 담았던 마대자루의 섬유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직 부사관 출신인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 차 총경은 법의학 감정서를 이강석 쪽으로 밀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결론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국과수 감정 결과 당신의 아내 최은희 씨는 당신과 며느리가 강에 던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당신
아직 인간이긴 합니까? 이 결정적인 심리적 공격은 강철 같아 보이던 남자의 마지막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생각은 그를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난 척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어깨를 들썩였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한편 제2조사실에서 김유미 경감은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그녀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그거 알아요? 김 경감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진 씨 딸을 외가에 잠시 맡겨두고 왔어요.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예요. 딸 이야기를 듣자 박수진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엄마입니다. 김 경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신성한지 잘 알아요. 수진 씨, 딸을 사랑하죠? 네. 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박수진이 흐느꼈다. 그런데 왜 아이의 미래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건가요? 계속 침묵하며 범죄를 은폐하면 아주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할 거예요. 엄마가 비인간적인 살인자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나요? 여성 수사관의 말은 박수진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김 경감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해요. 김 경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직 진실만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언젠가 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줄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주범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누가 당신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협조하세요, 수진 씨. 그것이 당신과 당신 딸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박수진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한쪽에는 죄를 지은 시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어린 딸의 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김유미 경감의 말은 강압적인 신문이 아니라 이미 극도로 약해져 있던 박수진의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진심 어린 조언과 같았다. 젊은 여성은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었고 두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고 방 안에는 점점 커지는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다. 마침내 목매인 울음 사이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여성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다 말할게요. 전부 다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건 시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녹음기가 켜지고 다른 수사관이 신속하게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일, 그 운명의 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박수진의 후회의 눈물을 통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백은 폭행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보냈던 외로운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멀리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느꼈던 공허함과 한창 나이의 여성이 느끼는 평범한 욕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담해진 시아버지의 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처음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계속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남편을 배신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수진의 진술에 따르면 그 부도덕한 관계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나 무더운 여름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만났다. 그제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 섞인 쾌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끔찍했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술은 수사팀의 추정과 대체로 일치했다. 딸을 재운 후 부엌을 정리하러 나왔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가 그녀를 잡아 끌었고 그들은 거실에서 욕정을 참지 못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어요. 수지는 떨며 회상했다. 물을 마시러 나오셨다가 모든 걸 보신 거예요.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서서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고통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녀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시아버지가 겁을 먹으셨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달려가서 어머니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주 세게.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돌아가셨나요? 김경감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시아버지가 숨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죽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요. 시신을 유기해야 한다고 말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발각되면 둘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딸이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시신 유기 과정 전체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상세하게 진술되었다. 그녀는 이강석과 함께 힘들게 최은희 씨의 시신을 평소 돼지 사료를 담던 마대자루에 넣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시어머니의 시신에 닿았을 때의 차갑고 축 늘어진 감촉을 기억했다. 이강석이 녹색 나일론 끈으로 자루 입구를 단단히 묶는 것을 도왔던 과정도 털어놓았다. 그 후에 아버님이 경운기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둘이서 같이 자루를 짐칸에 실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마을 뒷길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은 달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경운기 덜컹거리는 소리랑 논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만 들렸어요. 1km 정도 가니 한탄강변이 나왔어요. 거기서 같이 자루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루는 바로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걸레랑 락스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직접 거실에 핏자국을 깨끗이 닦으셨어요. 깨진 컵 조각도 전부 주워서 비닐봉지에 담았다가 다음날 내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가 물으면 엄마는 막내 동생 보러 부산에 갔다고 말하라고 단단히 이르셨어요. 우리 둘만 입을 맞추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거의 이 시간에 걸친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냈다. 수진의 모든 진술은 녹음되고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진술을 마친 후 그녀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조서 전체를 다시 읽고 떨리는 손으로 그 위에 서명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한편으로는 그녀의 죄악에 대한 증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양심을 위한 유일한 해방구였다. 박수진의 자백을 확보하자마자 차동건 총경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는 진술조서 4본을 들고 김유미 경감과 함께 이강석의 조사실로 향했다. 전직 부사관은 여전히 완고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침묵을 지키면 경찰이 자신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동맹이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사실문이 열리고 차 총경이 들어섰고 김 경감이 뒤를 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이강석 앞에 서류 뭉치를 세게 내려놓았다. 첫 장에는 아래쪽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박수진의 서명이 있는 자필 진술서가 있었다. 읽어보시겠소? 차 총경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며느리, 당신의 내연녀, 당신의 공범인 박수진이 두 사람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소. 부정한 관계에서부터 당신이 아내를 살해한 방법,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시신을 한탄강에 유기했는지까지 전부 다 말이오. 이강석은 고개를 숙여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자신의 이름, 아내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이 보였다. 주먹질에 대해, 마대자루에 대해, 경운기에 대해 읽었다. 종이 위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완고함에 밝히는 비수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박수진의 떨리는 서명을 보았을 때 그가 쌓아올린 강철 같은 방어벽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완고했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눈은 경악으로 커졌고 이내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씁쓸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숨이 가빠지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차지했던 여자, 가장 끔찍한 비밀을 공유했던 공범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등을 돌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조사실의 침묵은 천마디의 신문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막다른 길에 몰려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은 맹수의 침묵이었다. 조사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수진의 떨리는 글씨가 적힌 얇은 종이는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전직 군인 이강석의 마지막 강철 같은 의지를 완전히 짓눌렀다. 그는 며느리의 서명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동건 총경과 시선을 마주했다. 완고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감추지 않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믿었던 공범에게 배신당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 멍청한 년,
그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년이 다 불었으면 더 숨길 게 뭐 있겠소. 그것은 뉘우침에서 비롯된 자백이 아니었다. 패배한 자의 인정이었다. 차 총경은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음을 알았다. 그는 수사관에게 녹음기를 켜고 조서를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법의 관용을 받으려면 순순히 자백하시오. 차 총경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8월 20일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시오. 이강석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박수진의 흐느낌 섞인 단속적인 진술과는 달리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패배한 전투를 보고하듯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다. 그는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주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외로움, 환경,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의 유혹 탓으로 돌렸다. 사내 자식이 미인계를 어떻게 피하겠소? 특히 불 옆에 짚을 오래 두면 불이 붙는 법이지. 그는 뻔뻔하게 말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인 것처럼. 그는 운명의 밤, 그가 원한의 밤이라고 부른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얇은 잠옷차림의 박수진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아내에게 현장을 들켰을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목소리에 적개심이 가득했다. 그 여자는 돼지멱다는 소리를 질렀소. 집안일은 조용히 덮어야 하는 법인데 온 동네가 알게 하려고 했지. 나를 진흙탕에 처박으려 하니 나도 더 잃을 게 없었소. 그는 아내를 때린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주먹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냉정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냥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 주먹이 그렇게 셀 줄 누가 알았겠소. 숨을 확인해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는 걸 보고서야 죽었다는 걸 알았지. 전부 사고였소. 그는 자신의 범죄를 고의 살인해서 과실치사로 몰아가려는 교활한 계산을 자백하는 순간까지도 하고 있었다. 시신 유기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이 주범임을 주저없이 인정했다. 그때 수진이는 무서워서 오줌까지 지릴 판이었는데 뭘 알았겠소. 그가 말했다. 시신을 강에 던지기로 결정한 건 바로 나요. 한탄강은 물살이 세서 며칠이면 어디론가 떠내려갈 테니 누가 찾겠소. 그의 진술은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상세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는 시신을 강에 던진 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직접 걸레에 비눗물과 락스를 섞어 거실에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비닐봉지에 담아 다음날 아침 집에서 2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다. 경운기 또한 깨끗하게 세척했다. 모든 행동은 당황한 범죄자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계산적이고 침착하게 이루어졌다. 이강석과 박수진의 진술은 어조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 순서, 장소, 주요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을 함께 완성한 셈이었다. 전담팀은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했다. 며칠 후 진술과 증거를 완벽하게 보강한 강원지방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강석을 살인 혐의, 박수진을 살인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각 피의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검증은 9월 초에 한 아침에 진행되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근친상간 사건 소식은 포천 지역 전체에 퍼져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인근 마을에서 온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이강석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웠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군중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분노와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존경받던 전직군인 이강석이 그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받던 며느리 박수진이 시아버지와 공모해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범 가정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오전 8시경 두 대의 호송차가 도착했다. 수의를 입은 이강석과 박수진이 차례로 경찰에 이끌려 내렸다. 두 사람은 군중의 분노에 찬 시선과 욕설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다. 이강석은 침착한 척했지만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박수진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양쪽에서 여성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검찰의 엄격한 감독하에
수사관들은 두 피의자에게 운명의 그날 밤 저질렀던 모든 범죄 행위를 재현하도록 요구했다. 최은희 씨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마네킹이 사용되었다. 이강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와 정사를 벌이다 발각되는 장면을 연기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마네킹을 향해 강한 주먹질을 재현했다. 숨을 확인하고 시신 유기를 모의하는 모든 행동을 그는 명확하게 재현했다. 박수진의 차례가 되어 이강석과 함께 마네킹을 마대자루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고 온몸을 걷잡을 수 없이 떨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현장 검증은 그녀의 정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 분간 중단되어야 했다. 현장 검증의 마지막 부분은 시신을 강가로 옮겨 유기하는 과정의 재현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네킹이든 마대자루를 낡은 경운기에 싣고 익숙한 시골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그들 뒤에는 수사관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의 시선이 따랐다. 집에서 강가까지의 짧은 길은 이제 치욕의 길이 되었다. 강물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는 강둑에 서서 두 피의자는 마지막 행위, 마대자루를 물속으로 던지는 것을 재현했다. 자루는 물결을 일으키며 가라앉았다가 사라졌다. 그 끔찍한 밤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범죄가 더 이상 어둠 속에 감춰지지 않고 정의의 빛과 여론의 심판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현장 검증이 끝나면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현장 증거 사이의 일치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추가되었다. 사건의 진상은 거의 완벽하게 밝혀졌다. 현장과 경운기에서 발견된 혈흔이 모두 최은희 씨의 것이라는 최종 DNA 감정 결과와 마대자루 섬유와 경운기에서 발견된 섬유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더해 전담팀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가득한 사건 파일을 완성했다. 모든 서류, 증거물, 수사 결과 보고서가 완성된 후 강원지방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사건 전체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강석과 박수진을 잔인하고 비인륜적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했다. 법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3개월 후인 2014년 12월 1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이강석과 박수진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근친상간, 살인, 시신유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수개월간 여론을 들끓게 했다. 따라서 재판은 수십 개의 언론사와 수많은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도덕적 기반을 짓밟은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법정안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벽에 걸린 국장부터 짙은 갈색의 나무 의자까지 모든 것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피해자 가족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얼굴에 서린 두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바로 장남 이지훈과 그의 동생이었다.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지훈은 비보를 듣자마자 급히 귀국해야 했다.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존경했던 아버지는 살인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아버지의 내연녀이자 공범이었다. 이 고통과 치욕은 너무나 커서 건장했던 그를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오전 8시 30분경 두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강석은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야위고 초췌해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기색이 남아있었다. 그는 법정을 한번 훑어보았고 시선은 두 아들에게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반면 박수진은 영혼 없는 그림자 같았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잠 못 이루는 밤들로 눈은 붓고 퀭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특히 아래쪽 좌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남편의 시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죄 많은 심장을 수천 개의 칼날처럼 찔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후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단호하고 균일한 목소리는 피고인들의 범죄 과정을 부도덕한 근친상간 관계에서부터 잔인한 살인 및 시신 유기 행위까지 모두 재현했다. 모든 세부 사항과 행위가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되자 법정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에 찬 한숨과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석에선 이강석은
재판부의 질문에 꽤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는 최은희 씨를 폭행한 것은 심한 자극을 받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시신 유기는 공황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환경, 술, 그리고 며느리의 유혹 탓으로 돌렸다. 마치 자신이 운명의 희생양인 것처럼. 그의 교활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방청객, 특히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샀다. 박수진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그저 증인석을 꽉 붙잡고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재판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그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흐느끼며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죄를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부녀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부터 시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말리지 못한 것까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피고인은 죄인입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 죄송하고 남편에게 죄송하고 제 딸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부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이지훈이 진술할 때였다. 그는 일어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떨렸다. 그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증인석에 서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아버지이고 다른 한 명은 아내인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그리고 수진 씨. 그는 목이 메인 채 말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타지에서 고생하며 가족과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머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 아내와 아이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온 날이 이런 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고 제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사람들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니요.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하며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하실 수 있었나요? 한순간의 저열한 욕망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친손으로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수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멀리 나가 일한 것도 당신과 우리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였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어머니가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동조할 수 있었단 말이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박수진의 소리 없는 통곡과 이지훈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제 제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 딸은 커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이고 엄마는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당신들은 제 어머니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의 미래까지 죽인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의 말은 법정에 있는 모든 이의 양심을 수천 개의 바늘처럼 찔렀다. 최후 변론 후 재판부는 평의에 들어갔다. 기다리는 시간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재판장이 돌아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와 기반을 짓밟은 특별히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근친 상간관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짐승 같은 본성과 인간성 상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범죄는 타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피고인의 역할, 범죄의 성격 및 정도를 분석한 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피고인 이강석, 주범으로서 직접 살인행위를 저질렀고 폭력성과 인간성 상실을 보였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라는 단어를 듣자 이강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완고함은 사라지고 죽음과 마주한 자의 극도의 공포와 혼란만이 남았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읽었다. 판결. 피고인 박수진, 공범으로서 범죄를 말리지 않고 은폐를 도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통곡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감옥의 차가운 돌벽 뒤에 묻히게 될 것이다. 판결은 피해자 가족의 흐느낌과 방청객들의 동해 속에서 선고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고통과 비극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운천리의 그 번듯했던 집은 이제 문이 굳게 닫힌 채 흉흉한 폐가로 변해버렸다. 이지우는 재판 후 어린 딸을 외가에 맡기고 다시 타향살이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었다. 한탄강변의 이 사건은 그 기이하고 끔찍함 때문이 아니라 욕망과 배신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값비싼 경고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릴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관계 하나,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불륜 행위 하나가 가장 참혹한 비극을 낳고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며 화목했던 가정을 혈연, 도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묻어버리는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